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비상임이사와 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에서 선박금융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강명태라고 합니다. 먼저 연초라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허락해 주신 신장현 팀장님과 여러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이기한 교수님이 현재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그리스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해운산업과 선박 대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선주 사업의 현황과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부채 비율 200% 강제에 따른 선박의 해외 헐값 매각과 해운 장기 불황에 따른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 등 반복되는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해운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업계와 학계 인식과 함께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해양진흥공사는 2020년 8월 해운 기업의 선박 원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위 한국형 선주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운회사는 요금 체계와 물동량 추이 여부, 그리고 투자 분석과 함께 위험도를 감안해서 선적 확충을 계획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운회사의 규모와 역량으로는 선박 투자를 단기간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선박 부족에 따른 해운 물류 대란 발생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선주사를 육성해서 국적선사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박을 용선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해양진흥공사의 세일즈 앤 리스펙 사업에 BBC 방식을 추가해서 오는 2025년까지 50척을 운영을 하고 향후 리스 자회사 설립 및 민간 금융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초에 대통령께 보고된 2023년도 해수부 업무 계획에도 해운 불황기에 대비한 1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과다 유슈 선박의 헐값 해외 매각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선매입 후 임대하는 공공 선주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1.7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주사업팀장님을 맡아서 이 사업을 주도해 오셨던 신장현 팀장님을 모시고 해운산업과 선박 대업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듣고 여러 참석자분들의 지지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은 이동해 박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신장현 팀장님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와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업 경력으로는 현대상선항해사, 창명해운 기획실, 그리고 수협은행 선박금융팀을 거쳐서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상생금융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해양금융 분야의 재원이십니다. 그럼 신 팀장님 좀 간단히 인사하시고요. 네,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강병태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신장현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게 춤이 조금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스마트폰이 좀 최근에 좀 바꾼 거라서 이게 좀 막 가끔씩 이렇게 제 얼굴이 꺼지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는 중에 꺼지더라도 제가 알아차리면 제가 또 바로 켜고 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약간 양해를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좀 양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저기 양경태 교수님께서 그 선주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좀 그 말씀을 좀 묵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있어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선주 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좀 아닙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해운산업과 선박 대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뭐 물론 앞에 이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에서 훌륭한 강의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뭐 저는 사실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설명 내지는 뭐 개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만 제가 30대 초반부터 관련 업무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선박 대여와 관련된 업무 이런 부분을 제가 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좀 주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뭐 아까 저 교수님께서도 뭐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저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저도 항해사 시절을 좀 보냈고 그리고 청명해운에서 그 선박 매매와 관련된 일, S&P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좀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협은행에서 그 선박금융 담당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선박 대여 아니면 선두사업과 관련해서 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핸드폰이 왜 꺼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고 교재는 뭐 좀 교과서처럼 좀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있어서는 뭐 강의 자료에는 쓰여 있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들로 좀 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저기 몸을 담았었던 그 청명해운 그리고 한국해운의 선박 대여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좀 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선주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선박 대여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선주사업이 좀 어느새 일반화된 고유 명사가 좀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그 각자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주인데 사업을 한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로 뭐 표현하자면 뭐 선주가 뭐 ship owner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ship owner 비즈니스가 그 말이 맞느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좀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뭐 소위 말하는 건물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그런 사업에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건물주는 또 부동산을 임대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주 사업이라는 게 용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 그 용어에 대한 비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 하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우리 그 공사에서 예전에 그 내부적으로 보고를 할 때 그 서양에 있는 자료를 좀 참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non operating owner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말이긴 합니다. 그 non operating이라는 말이 뭐 비운항 선주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비운항은 이제 떼고 이제 선주로 이제 사업 영역에 들어오면서 선주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비운항 선주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박 대여, 선박 임대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왜 선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토니지 프로바이더 뭐 비즈니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선박 대여가 그러면 해운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해운법에 있어서는 선박 대여업도
해운법의 영역에 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 화면이 꺼졌네요. 해운법 제2조 7호에서는 선박 대여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선박 대여라는 표현을 저는 쉽게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렸는데, 선박의 주인이 선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을 빌려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선주가 선박을 필요하는 용선자한테 용선료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용대선 계약이라는 거죠.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사용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또 상법에서는 46조 2호에 보면 그 임대차의 상행위로, 임대차 성격의 상행위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라는 공간을 선박이라는 공간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그런 상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박 개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운송을 영위하는 자의 그 용대선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해상 운송을 하고자 하는 이가 용선을 하기도 하고 또 대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잉여 선박이 있을 때는 선박을 대선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선박이 확보를 하고자 할 때는 또 용선을 통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박 수요에 대해서 항상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선박 대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운업은 해상 운송의 한 영역, 그러니까 해운업에서 그 해상 운송의 shipping이라는 그 영역에서 운송의 부대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박 대여 회사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이거 뭐 강학적인 목적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좀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좁은 의미가 있고 또 넓은 의미가 아마 이렇게 제가 한번 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로 봤을 때는 선박을 가진 자가 임대를 할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선박이라는 중심이 아니라 투자와 수익률로 계산된 투자 중심으로, 그 금융 중심으로, 그러니까 광의로 그 선박 대여업을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협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좁은 의미론 자기가 자신이 보유한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그런 회사로 정의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해상 운송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운송을 영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그런 자이지 임대업을 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보유한 선박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회사를 가장 좁은 의미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선박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확보한 선박을 대여하는, 그까지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다시 말씀드려서 제 해운법에 나와 있는 그 선박 대여업의 정의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확보한 선박까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광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광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자신이 대선회사가 되거나 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회사의 모델은 중국의 리스사를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구조조정형이 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산업은행에서 아니면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 펀드를 출시해서 해운기업의 선박을 매입을 하고 재임대하는
또 유동성 공급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그 세일즈 앤 리스백 형식으로 선박 대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협의로는 이 선박 중심이 되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의로는 그 금융 중심, 그러니까 투자와 수익률로 계산된 방식으로 해서 그 선박 대여업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협의와 광의로 이렇게 일부러 나눴냐고 하면 일단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명해운에서 제가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청명해운은 협의에 그런 그 선박 대여업을 하는 그런 회사였고 반면 예전에 또 신한캐피탈이라든지 KDB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광의로서 선박 대여업을 했던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선박 대여 회사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회사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스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주 운영 회사입니다. 뉴욕 정권거래소에 상장해 있고요. 2,500TU에서 한 24,000TU급 컨테이너 선을 총 134척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를 좀 하고 싶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2006년부터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한 30척에서 한 40척 정도 그런 선박을 보유하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그 정기선사한테 대여하는 그런 어떤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펜이 지금은 좀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 있는 조그만 그 바지 선사가 홍콩에 있는 경영자하고 협업으로 해서 설립한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34척이나 되는 선박을 확보하고 있고 선박의 평균 연령이 8.2년, 평균 용선기간 4.6년을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다음에 뭐 다나우스 코퍼레이션은 1972년에 뭐 설립되어 있는 세계 5위 컨테이너 선주 운영회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코스타 마레라든지 나비오스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그리스 선주가 나이스 그러니까 뉴욕 정권거래소 같은 곳에 그 회사를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쇼헤이 키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었죠.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가 돼서 한동안 물류 대란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가 운항을 했었던 선주인데 자본금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1962년에 설립된 회사고 현재는 뭐 29명 지금 근무 중이라고 지금 홈페이지는 나와 있습니다. 뭐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2015년 기준으로서 134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한 1,000만 톤의 데드웨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선박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좀 왜 특이하냐면 모 회사인 이마바리 조선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용선료를 계산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 것처럼 이 조선소 일감의 확보 목적으로 이 선주가 용선자하고 이제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대규모 발주를 자기 모회사한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뭐 여기서는 3가지 회사로 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좀 많이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많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선박 대여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선주사
그 코스타마레라든지 시스펜 같은 그런 회사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어, 그 회사가 컨테이너에 좀 주력하고 있는데 그 세계 10대 선사, 전기선사들하고 거래를 대부분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선사들이 대부분 그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대선을 통해 가지고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그 부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박을 발주하기 전에 그 용선자하고 여러 척 시리즈로 발주를 하고 또 용선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 동안 그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그 선박을 확보하고 발주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또 그렇게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선주라는 부분이 운항하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제 전기선사들보다 좀 위험하다, 선주 사업이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사가 선주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참 제가 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선주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박 개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달리 좀 말씀을 드리면 과연 시스펜이나 코스터마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전기선사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과연 누가 위험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10대 전기선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그 중에서 저기 한진해운처럼 파산한 그런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파산한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 컨테이너의 그 수송이라는 그런 그 전기선의 무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한진해운이 예전에 파산을 했지만 그 파산하더라도 선박을 회수해가지고 다른 선사에 계산하면 계속해서 계속 기업으로서 그 영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던 생각보다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좀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경영을 한다 그러면 좀 위험을 많이 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용선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로 선박을 발주를 하고 또 대규모 선박을 발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원가 절감이 좀 가능한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브로커로부터 선박 매매 중개를 하는 분으로부터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스 선주들이 대부분 시리즈선으로 발주를 하고 또 선박을 확보를 할 때도 한 5척 정도로 대규모로 이렇게 선박을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 선박을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선용품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속을 확보를 할 때도 동일한 선박에 들어가는 그 선용품이나 기부속들을 확보를 해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선박 근조를 할 때 5년 정도의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장기 대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 목적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년에서 10년 동안 장기를 대선한다고 그러면 그 금융 입장에서도 그게 프로파일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그 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금융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5년, 10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스팟에서 그 한 뭐 1년 아니면 또 1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로 단기 용선 계획을 체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한 그 이상의 그 용선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사실 이 해운업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어, 이 항상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역이 그 안 돼서 그, 그, 그 해운업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대치하고 다르게 오히려 호황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호황이면 또 언젠가는 또 이게 불황이 또 찾아올 텐데 그때 2, 3년 동안에 또 전기선사 입장에서는 호황이었기 때문에 또 불황을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이룰 때 그러면 그 1년짜리 스팟에 1년짜리의 그 비교적 단기간에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들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들로 나눠져 가지고 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위험을 좀 해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또한 40% 정도의 그 자담을 통해서 그 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굉장히 늦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순한 경영 구조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혹시 그 쇼웨이 키센에서 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29명이 근무 중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그 선박 대여하는 회사들이 전기선사처럼 대규모의 그런 그 조직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 제가 그 예전에 일했었던 그 청명해운만 하더라도 선박을 40척에서 50척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근무하는 인원들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게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으로 충분히 운영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동안 대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오퍼레이팅을 하면 되는데 그 오퍼레이팅도 계속해서 데일리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5년, 10년 동안의 장기 대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선박이 그 운항하는 회사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 팔로우업을 해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조직이 필요치 않다. 다만 그 선박을 관리를 할 때 그런 조직에서는 좀그 선박 관리라든지 기술적인 관리를 필요할 때는 조직이 좀 선박에 맞춰가지고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박 대업과 관련된 국내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선주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운법에서는 그 해상 운송을 영위하는 회사는 당연히 선박 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 있고 다만 선박 대여 해상 운송을 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선박 대여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선박 대여 면허가 아니라 선박 대여를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2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박 대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 선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광해 선주로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아니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그 선박을 확보하는 경우는 그 주식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자격에 대한 제한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회 선주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그 선박 대여업자 또는 해상 운송업을 하는 회사가 선박 대여업을 할 때는 우리 국제선박 등록법에 따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해제 혜택이라고 좀 표현한 것처럼 그 조세 감면이나 또 외국인 선원 승무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 광해 선주로서 선박 투자 해석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확보한 선박에 있어서는 이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박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과연 그 법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사항으로서는 국내법으로만 적어놨지만 결국은 이거는 그 국제 규약이라든지 조약에 의해서 전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항해 과실 면책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쇼헤이 키센이 그 수에즈 운하에서 그 자초 사고가 났을 때도 선장이라든지 도선사 등의 항해 또 선박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해서 화물이 손상이 된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항해 과실 면책인데요. 그것도 국제조약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박의 크기나 또 포장의 단위 하나의 포장을 단위로 해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책임 부담 금액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책임 제한 제도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박 소유자뿐만 아니라 화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재산 가치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이제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제도 이런 부분으로 선박 대여업자한테 그 어느 정도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선박 대여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는 왜 선박 임대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은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이 선박 투자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우리한테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바탕이 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선박 대여업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그 선박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좀 어떻게 보면 실패로 점철된 그런 사례 때문에 좀 이 사업이 끓여지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보이지 않는 성공 사례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좀 우리 그 해운 산업에서는 성공 사례가 적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실 좀 속된 말로 좀 돈이 많고 뻗을 수만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사업은 그러니까 금융이 필연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그 그리스 선주 선박 대여업을 하고 있는 선박 대여업 소개를 드릴 때 그런 회사들이 초반부터
그렇게 전기선사들하고 세계적인 전기선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선주와의 꾸준한 접촉, 그러니까 선사하고의 꾸준한 접촉으로 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슈웨이 키센이 하나의 벤치마크 사례로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소라든지 또 철강 산업이라든지 또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박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좀 부대 산업과 같이 연관 산업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선박 선주로서의 그런 선주로서의 좀 그 협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선주 주식 선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상 운송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이 선박 대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아직 좀 일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용선과 운송은 항상 양날개로 날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무역 규모도 커지고 또 우리 무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운송에 대한 수요는 항상 뒷받침되어 왔지만 이제 선박에 대한 그 임대도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선과 운송은 양날개처럼 같이 날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까지가 제가 이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강경태 교수님께서 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주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그 소개 말씀을 좀 부탁해 주셨는데 사실 공사의 선주사업은 예전에 2020년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 그리고 해운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그 해수부 업무 계획에서 그리고 또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에서 공사의 선주 사업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그 공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21년 1월에 선주 사업을 위한 공사 내 좀 태스크포스 팀이 좀 발족이 됐고 그리고 선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그리고 21년 10월에는 이사회 등의 그 선주 사업 추진 방안 검토 보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2월달에 이제 선주 사업팀이 본격적으로 신설되어서 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고유한 선박은 지금 15척입니다. 그 2017년에 그 한국 그 선박 해양이 그 HMM으로부터 컨테이너 선박 10척을 매입을 했고 그 선박이 현재까지 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5척은 케미컬 선박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공사는 25년, 26년까지 한 50여 척의 선박에 대한 규모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한 25년, 26년에는 그 선주 사업과 관련된 그 자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지금 공사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선주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가 지금 더 이상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여기까지는 하고요.
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박 대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제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흥하해운의 이완구 사장님을 뵀는데 그 이 사장님 그 양복에 997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 997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그 해운물 저기 수출 물동량의 99.7%가 선박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99.7, 997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운협회에서 이제 그런 배지를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참 우리나라 그 해운 산업의 중요성이 그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이제 조금 좀 좀 강하게 말하자면 홀대받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금 해양진흥공사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그 선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좀 규모가 영세하고 그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선주 사업, 아까 뭐 신 팀장이 발표하실 때 선주 사업이란 말이 이제 그 들어봤는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선박 대업에 할 수 있는 민간 선사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런 민간 선사를 빠른 시일 내에 육성할 수 있느냐,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해진공을 통해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해진공이란 어떤 공기업의 성격상 이런 그 선가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이런 선주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지금 우리 정부의 더 강한 의지에 의해서 이제 해진공의 선주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뭐 현업에 있을 때 사실 그리스 선주나 이제 중국 그리스 회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 아까 신 팀장님 발표처럼 그 선박을 발주할 때 이미 그 어떤 대형 선주와의 어떤 그 용성 계약 또는 용서의 예정이 돼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와서 선박 발주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이면에는 사실 그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도 오래됐고 또 자본력도 튼튼하고 해서 그런 선박 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제가 뭘 봤을 때는 뭐 스피노프를 통해서 자회사를 뭐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켜서 금융을 조달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그 금융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 리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자기 뒤에 거대 은행이 이제 모회사로 있기 때문에 또 자금 동원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박금융 리스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항공기나 산업 설비의 포션이 또 많습니다. 그 선박의 포션은 대개 한 10에서 30% 이하 정도,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또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돼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해진공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리스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런 선박 대업 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다른 그리스 선주나 중국 리스 회사처럼 과연 잘 운영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계에서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수혜자 입장에 있는 그런 이제 해운 회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그 지정 토론은 과거에 이제 그 한국경 선주 사업에 대해서 그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에 또 참여도 하셨던 그 산업은행 출신의 이동혜 박사님이 지정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 지정 토론을 말씀을 해주셔서
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좌우간 최근에 제가 뭐 이 선조 관련해서 또 선박 대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토니지 프로바이딩 뭐 비즈니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 박사가 정의나 또 해외 사례 또 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이 국내법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는 이슈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사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좀 이 와닿은 게 과연 충분한 자본력이 우리가 있느냐 뭐 우리 신 박사께서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위험 산업에 대한 인식 뭐 이 부분인데 뭐 그렇지 않다 이게 충분히 좀 버티고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뭔가 하나의 업으로서는 충분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해진공에서도 제한적이지만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신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요 책이 이 책이 보입니까? 뭐 모르는데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에 이번에 2권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강 교수님도 이야기를 중국형 리스크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일본 사례는 김인현 교수 또 그리스형도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제가 최근에 뭐 좀 제가 편집을 출간을 좀 주관을 하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없다. 그리스나 일본이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없느냐? 우리는 없느냐? 우리는 있는데 다만 우리 기존의 해운사들이 S&P도 하고 선박 대여업도 하고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리가 없고 이 배를 투자해서 전반기에 어떤 금융이 꺼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융에서 해소된 그런 선박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대여도 하고 또 매각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운 기업들이 그런 어떤 선주 대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는 뭐 아까 이야기한 그 시스펜이나 뭐 조디악이나 뭐 그런 어떤 쇼의 기생 같은 그런 어떤 민간형이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진 않았었어요. 사실 창명이 대표적인 그런 주자로서 한번 시장에 나왔는데 창명이 나오는 시기와 시장이 아주 장기 침체기에 창명이 오퍼레이션을 막 늘리는 바람에 상당히 좀 타이밍상 좀 불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 아는 회사 중에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권 회장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예나가 상당히 부채 통화인 예나가 상당히 좀 약세라서 또 부채 감소 효과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느냐 제 어떤 평가이긴 한데 저도 시도의 오퍼레이션을 많이 보면서 그간의 시도가 우리 국내에 선박 공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뭐 다른 회사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한번 또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3호 중공업이 우리 소위 이마바리와 뭐 쇼의 기센이 이제 그 조선과 해운을 합쳐서 그렇게 찍어내기 방식으로 하듯이 그때 한번 3호 중공업이 그런 걸 하다가 또 거기도 또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2013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사 중심으로 금융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금융형이나 또 우리가 선박금융을 주로 하고 있는 게 또 정책금융기관이다 보니 저도 정책금융기관에서 뭐 펀드도 만들고 아까 이야기하는 구조조정형 그런 어떤 세렌 리스펙을 계속 해봤지만 금융 공기업이 하는 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해진공은 그나마 좀 한 몇 걸음 더 이렇게 짚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가 타겟하는 것은 민간형이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자본이 요 해운업을 해서 대여업으로 아니면 선주업으로 따로 딱 구분을 해서 어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좀 특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제대로 된 어떤 선주업의 지형이 마련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음, 첫 번째 느낀 점은 기존의 해운업과 선박 대여업이 구분이 되어지려면은 그런 구분에 대한 확실한 그 베네핏이 민간에서 차이가 나는 수익원으로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조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나 일본을 보면은 과거에 일본도 선박 재투자에 대해서 선박을 초기에 투자를 했다가 그 매각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일본은 텍스 리스 형태가 있습니다. 졸코도 있고 또 그리스도 외항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확실한 어떤 법적인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해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요런 어떤 자회사를 만들든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S&P 분야를 구분을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확실한 형태의 어떤 베네핏이 초기에 주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생태계 조성의 어떤 기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해진공이나 산업은행이나 뭐 캠코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뭐 업무 보고나 또 해운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조 발전이라는 것은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하려면 결국은 또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간에 뭐 노력하지 않은 바는 아니고 좀 해왔던 분야인데 결국은 기재부나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운업에 대한 별도의 어떤 그런 베네핏을 주는 어떤 노력이 이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의 기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선접이 우리나라 형태에서 한국형으로 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조선업,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화주, 그런 것들이 해운과 연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산업 효과를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해수부와 기재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다만 이게 막 그간에 여러 차례 앉아 이 해운업 쪽에서 정부에다가 좀 부담을 많이 좀 주는 면도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이 토니지 톤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현안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이 현안으로 또 드러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해진공을 좀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 금융형 이 대역이 아마 우선 수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업이 그간에 이제 우리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조선업에서
우리 흔히 이제 그 선접할 때 많이 하는 게 시리즈 발주지 않습니까? 시리즈 발주나 또 우리가 조선업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표나 이런 것들이 남고 여러 가지 그 장기적인 어떤 이 조선업 기획과 맞물려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경쟁력 있는 국내 선주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는 우량선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확실한 그 전 세계 모든 선박 금융 업자들이나 또 전 세계 모든 그 해운 관련 업자들이 참 우리나라 이 화물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고 또 그런 화주를 가진 국가의 해운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두 개의 강점, 조선업과 우리가 이 아주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그런 화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이 부분을 과거에는 이제 저도 뭐 선박금융 공기업 금융기관이 있다 보니까 금융이 차고 나가서 하면 되겠다 이런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추진하는 종착점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뭐 한 해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가는 그 용선료 국부 유출을 국내로 할 수 있다면은 결국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선업과 화주와 연결을 통한 그런 어떤 선접이 창출되고 그 이면에는 분명하게 인큐베이팅을 위한 텍스 베네핏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코퍼레이티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뭐 우리 신 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은 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운업의 어떤 현안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진공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이 사업을 좀 앞장서 나가시면은 특정 시기에 텍스 문제나 어떤 이 대여업에 대한 산업적인 베네핏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 그때에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최고의 화두가 이제 HMM이 어떤 민간 이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또 이 혼세에 대해서도 뭐 조금 확정적인 어떤 이 지속 가능성이 계속 좀 이야기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실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그 학계나 우리 업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명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신 팀장님 혹시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공유하시는 화면을 좀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겠어요? 공유 중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 중지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참석자분들이 그래 다 보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동희 박사님 말씀은 이제 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그 선주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선주를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그 베니핏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량 화주도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 그 최강의 조선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도 민간 선주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이런 선박 대업 선주사로 커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금융 접근성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 팀장님 뭐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또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오시는 의견도 좋고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금융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전에 청명해운에 다닐 때 어, 그, 2000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제가 선박을 상당히 많이 그 중고선하고 신주선을 많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계약의 바탕이 어, 됐던 부분이 해운에 대한 호황과 맞물려서 또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그때는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박들을 발주하거나 많은 선박들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선박 해운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 입장에서는 한국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바라보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뭐 꼭 창명해운만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선박이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용선료 그 선박이 성과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용선료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선박의 가치도 같이 올라갔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상한에 대한 일정도 성과가 올라간 만큼 아니 용선료가 올라간 만큼 가족 상한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5년 만에 7년 만에 상환이 가능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금융에 대한 은행에서의 접근성이 좀 수월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그 높은 LTV를 비율로 해서 선박을 금융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2008년때 일어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융이 굉장히 경색화되고 또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짐에 따라서 그 발주해 놓은 선박들이 그 금융이 안 된다든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그 장애를 받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용선료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기존에 발주해 놓은 그 선박들이 적절한 용선료로 용선자하고 그 계약이 체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그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거나 또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요지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그 선박에 대한 그 선박 임대업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빨리 확장 국면에 있을 때 많은 선박들을 발주하고 그 선박들이 발주한 선박들이 금융의 상황하고 맞물리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또 하나의 또 실패의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금융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칭안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의 접근성뿐만 아니고 이제 좀 기다려주는 그 시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업계에 계신 분들의 저는 시각이 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바라보시는 이 한국형 선주 사업에 대한 시각, 과연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계신 건지. 지금 그 이명호 부장님 혹시 계신가요? 이명호 부장님 안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폴라리스 쇼핑에 또 계시잖아요. 폴라리스 있습니다. 쇼핑도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업에 계시면서 이런 한국형 선주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어떤 시각, 입장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오늘 어떻든 그러니까 그 민간 업체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특히나 저희 같은 제가 이번에 대리메스 때는 사실 이제 뭐 네임밸류가 있었고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 금융시장에서의 그런 제약이 없었지만 그 뭐 폴라리스 쇼핑에서는 최근에 여러 뭐 다 아시겠지만 부침도 있고 뭐 최근에 또 뭐랄까 그 뭐 매각 이슈도 또 주고 뭐 아무래도 되고
분이 실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침이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 관에서 뭐 해준다는 것에서는 뭐 적극 뭐 찬성이고요. 뭐 잘 됐으면 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만 뭐 일단 어떻다 하다 보면 모든 게 시향 보고서는 어떻든 뭐 국내에서 뭐 KMI나 어디서 하는 것들은 뭐 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나 드라이버크 위주로 되는 게 조금 가장 뭐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품이 반도체에 이어서 석유화학 제품이 또 많은 뭐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탱커 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뭔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그 이동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이제 좀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국부 유출이라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뭐 하나의 뭐 제안일 수도 있고 아마 생각하시고 뭐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떻든 그런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진행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그, 그, 그 선원 선박 관리에 대한 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뭐 저희가 돈은 없지만 어떤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K라인에서도 뭐 일본의 K라인도 뭐 배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2024년부터 해서 26년까지 거의 글로벌리 한 200여 척의 LNG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언에 대한 그 리크루팅이 굉장히 어렵고 자기네들도 그런 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뭐 가스 선은 뭐 경력자들이 아마 대거 LNG로 갈 거고 뭐 저도 승선을 했지만 LNG를 못 타봤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저도 이제 시장에서의 한국의 그 해운 회사에서도 그런 리크루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그 토니지 프로바이더 동시다발적으로 뭐 어떻든 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뭐 일단 각자의 자기는 선대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플릿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정말 퓨어하게 그 십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뭐 드라이 선대에서는 뭐 플리스라고 썼고요. 쓰고 있고 하나는 폴라리스 때문에 있어서 저희도 불필요하게 국부 유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동시다발 그 예, 프로바이더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예. 저 인터넷이 좀 고르지 않아서 마지막 말씀 좀 못 들었는데, 어떤 그 토니지 프로바이더 역할 외에도 어떤 선원이나 아, 선박 예, 관리, 예, 예, 이거 예. 이제 저도 이제 어디서 뭐 많이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소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십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국부 유출하는 거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또 우리 열띤 또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우리 신장현 팀장님하고 또 이동영 박사님 또 이명호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해양금융 포럼을 시작한 지 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1년간 9차례 정도 저희가 해양금융 포럼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참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지금 카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4개 분 되시는데 실제로 여기 참여하신 분은 이렇게 한 20명 내외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해양금융 포럼을 어떻게 하면 좀 밀도 있게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진행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이기한 교수님이나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해양금융 포럼의 이 취지는 지금 우리 뭐 고려대학교 김호 교수님이 주재하고 계시는데 저자에 대해서도 있지만 상당히 좀 유익하고 인사이트 있는 그런 제 프로입니다. 그거에 더해서 우리 해양금융에 특화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학계나 업계 발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출범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아직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식사를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